안녕하세요. 박물관 유물 오늘 제 5강부터 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물관 유물에서 과학의 원리를 생각하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보는 박물관 유물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역사인문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 그래서 제가 그 이탈리아 피사에 갔을 때 찍은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역사 현장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과학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학 유물이 많이 있고 박물관에도 과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유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발굴과 소개를 주로 하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지 않은 유물이나 문화재도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눈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과학의 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고조선을 대표하는 미송리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가리 부분이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있고, 이 항아리의 배 부분이 불룩하게 나왔습니다. 불룩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손잡이가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누워 있는 형태. 그리고 이 몸통에 이렇게 횡선이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횡선이 있고, 중간에 횡선이 있고, 아래쪽에 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형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예술적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태나 무늬는 예술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이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를 보면 과학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학습자나 여기 구독자분 또는 청소년들은 이것을 그릇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담았을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 박물관 유물을 공부한다는 것은 예술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역사의 눈.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회를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 관점, 역사적 관점. 그런데 자기 세계관의 관점만 본다면 왜곡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본다면 이 손잡이는 과연 들었을 때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당연히 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구웠다면 이 안에 물을 채우고 두르면 손잡이가 툭 떨어지겠죠. 왜? 화학적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온도가 1100도 이상이 되면 이 안에 이 흙 속에 있는 석영이나 장석 등이 유리조라되면서 접착 기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단단하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손잡이가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도 비교해서 하겠지만 신석시대 초기 토기에서는 손잡이가 없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손잡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토기를 굽는 온도가 다르다. 근데 토기를 굽는 온도가 다르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 가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천에서 구덩이에서 그다음에 이런 용오름 가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럼 온도만 올라가면 모든 토기가 다 구워지느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상태의 진흙을 갖다가 이게 빚어서 하면 그 진흙이 그 화도를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1200도 정도 이상에서 구우려면 흙은 안 됩니다. 흙이 갖고 있는 성분으로는 1200도 이상에서 버틸 수 있는 그 테토라고 하는데 흙이 소재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1200도 이상이 되려면 바로 암석이 있어야 됩니다. 암석. 근데 암석을 우리가 깨서 가루를 낸다고 해보세요. 어느 세월에 지금 같은 기계화가 발달됐는데도 힘든데, 옛날에 정으로 그 바위 쪼개기도 힘든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암석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흙처럼 부서지는 돌이 있더라 이거죠. 그걸 우리는 고령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는 고령석이 되겠죠.
그 고령성만 1500도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면, 크기가 커지면 또 못 버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때는 부분별로 만든 후에 초벌구이를 한 후에 붙여서 재벌구이를 해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백자대호라고도 부르고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달항아리. 달항아리는 1450도, 1480도에서 구워지는데 웬만한 흙으로는 그 크기를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초벌한 후에 다시 붙여서 재벌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1300, 1400도에서 초벌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후에 다시 붙여서 유약을 붙여서 한 1200도 정도에서 다시 구우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토기는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물관 유물을 과학의 눈으로 본다는 것,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변화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쪽에서 이 손잡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고조선 미송령 토기입니다. 이것은 주로 요동과 청천강, 대동강 북쪽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기가 나타나는 곳을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그것이 바로 고조선의 역사 영토, 고조선의 문화 영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는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무늬, 이 아가리 쪽에 있는 구연부에 있는 이 무늬가 손잡이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이 구연부를 두껍게 말아서 두껍게 만듭니다. 그걸 덧띠라고 하죠. 그러니까 덧띠를 통해서 손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것이 주로 이제 이렇게 땅 구덩이를 파고 장작을 놓고 불을 피면 약 몇 도에 구우냐면 700에서 900도 정도에서 구워집니다. 그래서 700도에서 구워지면 이것은 아직 완벽하게 화학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을 오래 담그거나 이러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불을 오래 하면 그 화도에 벌겋게 달궈져 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뾰족하게 한 것은 돌과 돌 사이에 껴놓고 장작을 놓게 되면 화도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화도가 옆으로 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서 그 화도를 넓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것이 덜해요. 이것도 다 과학적 원리겠죠. 자, 그런데 손잡이는 안 돼요, 아직은. 손잡이는. 그런데 이제 미송령 토기는 적게는 900도, 높게는 1100도에서 구워집니다. 이때는 흙이, 태토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손잡이가 완벽하게 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들어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감은 후에 끈을 이렇게 두면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매달 수도 있고, 자, 왜냐면 이 감은 끈이 받침대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끈을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게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밑에를 두게. 그래서 요것을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밑에다가 끈을 이렇게 새끼줄을 몇개 하면 그게 받침대 역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끈 사이에 이렇게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 자체가 또 이렇게 돌 같은 게 놨을 때 또 받침대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가리가 벌려진 것은 아마 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기형 그릇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과학기술의 변화, 곧 가마에서 굽는 온도를 높이고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는 과학기술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함께 과학의 원리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현재 이것은 손으로 빚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빚은 겁니다. 빚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둥글게 했지만 온도가 700도, 800도가 되면 그 화도의 그 열기로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열국시대, 그러니까 대략 BC 3세기에서 AD 한 2, 3세기경
삼국시대의 초기가 되겠죠. 이때는 물레를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닦아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회전형 그러니까 나선형처럼 이렇게 회오리 같은 무늬가 없습니다.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단면을 끼면 흙에 단면이 이렇게 어느 한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동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레를 돌렸다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레를 돌리게 되면 구심력이 생기죠, 가운데. 근데 여기 가운데는 막대가 없기 때문에 구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구심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 구심력으로 들어오는 힘은 없죠. 이렇게.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은 존재하죠. 그래서 돌리게 되면 원의 회전이 똑같기 때문에 원심력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균형 있게 둥글게 만들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쪽과 이쪽의 지름이 거의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있는데도 찌그러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원리를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기형의 그릇은 정말 만들기가 힘든데 가장 만들기 쉬운 게 뭐냐? 접시죠. 접시는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접시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 우리는 음식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주로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넓은 형 접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넓은 형 접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반찬 같은 걸 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반찬은 대부분 물기가 있는 반찬이기 때문에 종발형.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그릇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이렇게 약간의 몸통이 올라오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토기와 우리 토기를 비교할 때 왜 토기가 서로 다를까? 무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토기의 형태, 기형이라고 하죠. 토기의 색깔, 이런 것들이 고유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은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에 따라서 그릇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릇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과학의 원리라든지 예술의 원리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과학의 비밀, 숨겨진 과학 원리를 찾는 것, 저는 무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의 눈으로 유물을 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석시대 때 나오는 낚싯바늘입니다. 자, 이 낚싯바늘은 결합식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결합식 도구는 뭐냐? 인류가 이제 두 발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두 발 걷기를 하면 손에 자유를 얻으면서 창이나 막대를 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재료가 하나입니다. 재료가 하나. 자, 그런데 재료가 하나일 때는 모든 재료가 내 손을 떠나지 못해요. 내 손에서. 주먹도끼든 뭐든. 그러나 이제 결합식 도구는 뭐냐? 그러한 도구와 어떤 끈과 나무 막대가 연결이 됩니다. 세 개가 만들어지면서 내 몸에서 벗어나는 투척형 도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이 창이고 작살이고 그다음에 승배형 찌르개인데,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결합식 도구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 여기 뼈바늘, 돌, 끈 세 개가 결합돼서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잡느냐? 자, 이 돌의 무게를 크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 다 알죠. 찌가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 높이를. 자, 마찬가지로 요 뼈의 부력에 맞게 한 5m 정도에 들어가려면 이 돌의 무게를 조절하면 됩니다. 돌의 크기를. 그러면 던지면 대략 5m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 물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 밑에 온도. 그러면 그 온도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는 거죠. 또 어떤 물고기는 바닥에 떨어져야 되고, 어떤 문제는 위에 있고. 자, 이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높낮이를 조절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높낮이를 왜 조절하느냐? 바로 물고기의 생태를 파악했다는 거죠. 큰 물고기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는 상벌 출신이라 그걸 몰랐는데, 바닷가에 가서 그냥 내리면 다 고기 잡힐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뭐 1m짜리, 5m짜리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건 이렇게 납작, 이렇게 눈이 한결한 것은 물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닥에 있으니까 그것들은 다 바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생태를 파악했고, 또 하나는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계절에는 무슨 물고기가 오고. 우리는 뭐 저기 5월달이든 6월달이든 물고기 생태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봄에 오면 뭐 봄에 도달인가요? 가을 아니 봄 도달이 가을잖아. 가을전. 예, 이렇게 예, 물고기 상태나 계절을 완전히 알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동삼동에 보면 대구라든지 큰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그 가까운 바다에서는 안 돼요. 근해에서는 안 잡힙니다. 그러면 먼 거리를 뭐 수영해가지고 잡을 수는 없죠. 그럼 뭐냐, 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배가 있다가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해 비봉리에서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저기 오늘날 요동반도에 가면 소주산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고학은 북한이나 저기 만주에 있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 포함 안 시켜버리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죠. 구석기인들은 70만 년 전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을 알고 건너가지 않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이 어선을 활용해서 원형업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 바늘을 통해서 해양 과학 지식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고대인들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으로. 자, 그리고 뭐 잠수를 했다는 거. 잠수를 했다는 건 뭐겠어요? 조개라든지 뭐 굴 같은 걸 채취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이 지역에 나타나는 뼈를 보면 여기 귀 쪽에 이것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부인데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잠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수를. 그러니까 잠수를 하면 이 귀가 이 압력 때문에 고막이 터질 걸 해서 이게 수축이 된대요. 그것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뼈가 수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잠수의 역사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를 하는 거죠.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해녀만 생각했지 해남입니다. 해남. 자, 왜 그러느냐? 여성들은 가슴을 드러내거나 또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주목적을 담고 어렵고 힘든 것은 주로 남성이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어 아가씨가 없어요. 우리는 인어 아저씨입니다. 서양은 인어 아가씨예요. 왜? 그것은 여성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아름다움을 가슴을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가능한 보호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보호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호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얘들에는 남자 잠수부가 주로 바다에서 그런 걸 채취했다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신화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인어 아저씨는 있는데 인어 아가씨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1교시의 마지막인데요. 가야 톡입니다. 이 우리나라 고령토가 아닌, 이때까지 아직 고령토를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황토 같은 거, 모래벌 같은 거 가져와서 하게 되면, 그릇이 커지게 되면 그 그릇은 1000도만 넘으면 이 정도는 버티지 못합니다. 다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할 때 그릇을 크게 못 만들면 뭐냐? 그릇은 작은데 그릇을 크게 보이려면 받침대를. 근데 그릇에는 이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담궈야 되니까, 음식을 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릇을 크게 하는 방법은 받침대, 기대를 크게 하는 거죠. 근데 기대를 크게 하면 이 화도에 견디지를 못한다고 했죠. 견디지를 못해. 그럼 방법이 뭐냐? 밀도를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밀도를 집중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금관을 만들 때 금관의 가장자리를 못으로 톡톡톡톡 쳐요. 그러면 그 조직이 이렇게 칵 밀도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금제 관이 딱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높은 것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르는 거죠. 잘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자르면 그 자른 부분에 밀도가 집중됐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굽게 되면 이 바깥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마가 5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도가 1200도까지 오르거든요. 가마 8개, 9개 돼야지 1450도, 1500도까지 가요. 우리가 100자를 굽을 때 1408도까지 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도가 옆에서 오게 되죠. 엄청난 화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는 화도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깥쪽은 빨리 굽는데 안쪽은 안 굽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쩍쩍쩍 하면서 금이 가서 제대로 구워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화도를 안으로 빨리 와서 바깥과 겉이 같은 속도로 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것이 이렇게 가운데 녹화하면 되는데 이게 녹화할 수 없으니까 어제 바닥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화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도가. 그리고 이 위에다 또 이렇게 놨어요. 여기도 화도가 안 들어가. 그러면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냐?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 있죠?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 바깥 조직과 안쪽 조직의 그 결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건 뭐냐? 이런 땅바닥에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엎어서 놨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다가 풀하고 나무를 해서 확 하니까 바깥쪽은 화도가 막 700도, 800도 가면 안쪽은 600도에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은 좀 들거지고, 그러면 안쪽에 들거지고 뭐냐? 물 같은 걸 놓을 때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깨지는 거죠. 확. 그리고 불을 뗐을 때도 안쪽이 다 갈라지는 거죠. 바깥쪽은 안 갈라져도.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것도 벌써 알았다는 거죠. 화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골고루 흡수를 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기대를 무너지지 않으면서 잘 보냈다는 거죠. 이건 적어도 1100도 이상 보낸 겁니다. 정말 잘.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미 우리가 보통 쇠가 1048, 구리가 1048도에 녹아요. 그리고 쇠는 1500도 녹아요. 순철은. 근데 순철에다가 이런 석탄 같은 걸 놓으면 1100도 정도면 녹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것들이 쇠와 같은 온도가 돼요. 우리가 잡철. 그래서 이제 그 잡철은 계속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녹아내린 철을 순철로 만드는 방법은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직을 빼는 거예요. 탄소 조직을, CO, 탄소 조직을. 근데 요것이 그 쇠가 만들어지는 정도의 온도에서 했기 때문에 탁 치면 어떻게 소리가 탱 그리고 쇠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쇠 그릇. 이 쇠 그릇이 일본으로 건너가겠죠. AD 4세기, 5세기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쇠 그릇이라고 불렀어요. 쇠 그릇. 이건 쇠 그릇이다. 쇠 소리 난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그걸 수해기, 스에기라고 합니다. 쇠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야 토기는 가야나 신라나 백제들은 다 이때 이 정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로 건너가는 바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기에서 도기로 변한 겁니다. 이건 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 시대는 토기고, 그다음에 고조선 시대에 오면 미송령 토기는 무른 도기라고 그래요. 무른 도기. 이거는 굳은 도기. 이 굳은 도기를 넘으면 드디어 자기가 됩니다. 자기는 1250도 정도가 돼야지 자기가 됩니다. 근데 이건 1250도에서 이 흙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고령토라고 부르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고령에서 난 거라 해서 고령토라고. 이 고령토는 중국의 강서성 경덕진 인근에 있는 그 산 중에 고령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최초로 그 흙을 구웠더니 그런 청자 색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청자의 비밀. 왜 푸른색이 날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릇받침, 이렇게 큰 그릇받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과 밖에 화도를 수용할 수 있는 홈을 이렇게 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야톡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밀도의 집중, 요게 밀도의 집중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화도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안과 밖에 거의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 구워질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이제 주로 끓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다가 그릇을 올려놔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숯 같은 걸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딱 해서 탁 해놓으면 계속 버글버글 이렇게 끓겠죠. 실제 여기 안에 불에 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산에 가면 이거 하죠. 그때 이렇게 산발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버너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건 찌그러들었네요. 온도를 견디지 못한 거죠. 이 정도 온도를. 그래도 잘 만든 거죠. 구멍을 다 이렇게 뚫어놨는데도. 예, 그렇죠. 여기 대부분 다 찌그러집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구형을 해가지고 균형이 잡혀도 그 온도를 견디지를 못해요. 예. 자, 그리고 이 받침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위험, 신성성,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양들은 아마 종교적인 문양일 가능성이 없다. 근데 오늘은 이 과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뚫어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릇의 본체에 뚫을 수가 없는 방법이면 기대를. 이것도 아주 저는 생각할 때 이 가해에 가장 많거든요. 이 장인들이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한 거예요. 그릇을 어떻게 키우고 뭐 할 생각보다는 기대를 만들어서, 그릇은 작아도 기대를 통해서 규모를 크게 만드는 이런 기법들, 저는 이것이 가야인들의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교시 과학의 눈으로 보는 박물관 유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